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실시간으로 여러분 궁금증을 살펴드리는 메디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주 훌륭한 분 모셨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당뇨입니다. 저희가 좀 반성해야 돼요. 영상을 한 1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당뇨가 거의 이게 처음이야 우리. 네. 뭐 다른 질병은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병을 저희가 외면했네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당뇨에 대해서 큰 숲을 조망을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개개 강론에 대한 디테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근데 성함이 왜 김대중이니까 좀 놀림도 많이 받으셨겠다. 우리 예. 대통령님 이름하고 똑같아서. 그렇죠. 네. 도움도 많이 받고요. 네. 도움도 많이 받죠, 당연히. 네, 네. 기억해 주니까. 네. 그러네요. 네. 네. 우리 김대중 선생님은 이제 그 아주대학교 병원 교수로 계시고, 사실은 뭐 연배가 저랑 비슷한데 선생님은 이제 그 제가 기억나는 건 옛날에 그 뭐 의료 대란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의학 분업할 때 그 전공의 협의장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힘드셨죠. 2000년이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아주 뭐 잘 수습을 하시기도 했고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 기대할게요, 선생님. 예. 예, 근데 선생님 그 저희 통과 의뢰인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자랑 좀. 뭐 업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업적이요? 학회, 너는 사회 활동 뭐. 네. 글쎄요. 저는 뭐 내과 전공을 했고요.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내과라는 분야를 했고, 내분비내과가 이제 호르몬을 다루는 분야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당뇨병을 주로 관심이 있어서 연구도 하고 환자도 보고 뭐 그러는 편이고요. 주로 활동은 뭐 당뇨병 학회, 그러니까 예. 관련해서 당뇨병 전문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당뇨병 학회, 그리고 비만 학회 뭐 이런 네.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당뇨 가운데서도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지요? 저는 뭐 아주 그 깊이 있는 연구 를 기초 연구라든지 뭐 이런 네. 걸 하기보다는 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역학이라고 그래서 오. 에피데미올로지, 이야. 당뇨병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고 뭐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누가 당뇨병이 잘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됐네요. 저희는 그런 분들 더 좋아요. 그냥 뭐 분자 생물학, DNA 막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파요. 아무튼 뭐 역학이니까 큰 틀에서 예. 네,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무엇이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당뇨 대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당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게 한 20년 전쯤에 예. 그 나온 얘기거든요. 예, 제가 예. 기자할 때. 예. 그때 저는 또 이 사람들 또 뻥치네. 괜히 그냥 또 예. 본인들 하시는 거 좀 과대 포장하려고 겁주나?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뭐, 예, 그때부터 지금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와,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예. 그러니까 언제였을까요? 한 10년 전쯤의 기사를 보면 당뇨병이 1000만 시대다. 뭐. 와.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게 크게 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되는 사람이 있고 그 전 단계라고 그래서 고위험 상태인 사람을 합쳐서 얘기하는데 합치면 한 1000만 명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1500만 명 뭐 이렇게까지도 늘어났으니까 선생님 좀 사실 뭐 대란이라고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이게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요. 지금 방금 1500만 명이라고 예, 했어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예. 1500만이면은 거의 3분의 1인데 예.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정확하게 된다 그래요라니요. 선생님 의견이 실제로 네. 숫자로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라는 걸 이미 진단받고
병의원을 다니는 사람이 300만 명에서 한 350만 명 이런 와.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네. 그 전 단계라고 얘기한 이 고위험 상태인 사람이 한 800만 명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와, 그렇구나.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아하. 예, 숨어 있는 당뇨병 이런 분들이 한 또 200만 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지금 진료받는 사람은 한 300만 명인데 실제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르고 진찰을 못 받고 있는,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렇죠, 200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현재 받고 있는 300만, 예.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는 200만, 예, 예. 합치면 500만. 500만이나 되니까 뭐 엄청나죠. 그리고 당뇨 예비군, 곧 예, 당뇨가 될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그 될 사람들이 수도 있는 사람. 800만 명. 예, 예. 그럼 합치면 한 300만 명 되네. 예, 예, 예. 말 되네. 뻥이 아니네, 진짜. 예.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당뇨란 뭐다, 뭐 이런 포탈에 다 나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선생님께서 한 5가지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선정을 하신 거죠? 예, 예, 네. 예, 예.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정하신 주제는 누가 당뇨병에 잘 걸리는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질문에서도 뭐 유전이냐, 식습관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설명을 드려보면, 흔히들 유전적인 요인이 한 70% 작용할 거다. 그리고 30%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걸 넓게 보면 그런 건데, 유전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부모한테 어떤 그 유전자를 내가 받았느냐 하는 건데, 그런 속성도 있지만 엄마 뱃속에서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성장하다가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모와 가족이 같이 사는 거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어떤 생활 습관을 배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가족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유전적인 성향이 강한 질환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예,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당뇨가 있는 분은 나도 당뇨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누가 당뇨병이 잘 생기느냐? 당연히 부모 중에 당뇨가 있거나 또는 형제가 중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당뇨병의 위험이 아주 높고요. 가족력. 예. 네. 두 번째로는 나이죠.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다 그렇지만 40대, 50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특히 당뇨병을 가장 많이 진단받는 나이가 50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50세, 여자는 55세. 남자보다 한 5살 정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 왜 하필 여자는 늦게 나타나요? 5살 차이 나네. 질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 보통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5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되게 여자들이 여성 호르몬의 보호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 폐경이 찾아오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뭐 체형도 바뀌고 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당뇨병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환자 전체에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슷한가요?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뭐 또 연구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 규모로는. 근데 거의 그냥 반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도 지금 50 넘으셔. 예, 막 넘었죠. 그러니까 50대 남자를 제일 많이 발견된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40대부터 위험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0대, 40대는 당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제가 숨은 당뇨병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당연히 30대, 40대에 숨은 당뇨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당뇨병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혈액 검사해 보면 혈당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혈당이 높아져도 아주 높아지기 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숨은 당뇨병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오. 남자들은 40대부터 굉장히 점법이 돼서 50이 되면 착. 예, 50이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들은 40까지는 괜찮다가 50대가 되면서 이제 확 당뇨가 많이 생기죠. 네. 자, 그러니까 가족력, 그 다음에 나이. 예, 남자는 50, 여자는 55세부터. 예.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비만이죠. 비만. 네, 비만.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물론 물론 근데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복부 비만, 특히 배가 나온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내장, 피하 지방,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겉에 있는 지방 말고 배 속에 있는 복강 내에 있는 지방 또는 뭐 간에 낀 지방, 뭐 근육에 낀 지방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당뇨 위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허리둘레를 재는 거가 아주 그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둘레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이제 복부 비만의 지표로 삼는 건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만도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자꾸 배가 나오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비만에 질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성향, 소인이 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아무튼 뚱뚱하면 당뇨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요. 그냥 이런 팔다리보다 뱃살이 더 나쁜 거다. 그렇죠. 뱃살 가운데서도 이 백가죽이 두꺼운 건 괜찮다. 그 그렇죠. 안에 맞습니다. 백가죽보다 그 안에 내장 안에 기름이 더 나쁘다. 그러면 백가죽은 두꺼운데 배가 나온 사람은 좀 안심해도 되네요.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저는 백가죽이 좀 두꺼운 편이에요. 이렇게 좀 위로를 하고. 네. 근데 왜 비만이 당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아까 이제 뱃속에 지방이 많이 낀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이라는 게, 이제 소위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 그 안에 이제 지방이 저장돼 있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 저장된 지방이 자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소위 혈당이나 지질이나 여러 가지 대사를 교란시킨다고 그래요. 방해를 하고 특히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그런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고요. 선생님,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은 요새 언론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뭐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것 모든 건 다 에너지를 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어렸을 때 기억날 거예요. ATP. 이 ATP를 만들어야지 우리 몸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 소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포도당 아니면 지방산. 둘 중에 하나를 에너지로 쓰는 건데 그 중에 포도당을 예를 들어보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절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슐린이 작용을 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 세포 안에 세포에 인슐린이 달라붙으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마디로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터널을 열어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들어간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ATP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어서 그게 잘 일어나면 그건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는 거고요. 저항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 세포에 달라붙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해지는 거고 혈중에는 포도당이 자꾸 남아도는 거고 흘러넘치고 세포 입장에서 보면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배고픈 거고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건데 혈중에는 포도당은 원래 정상이 100이라고 그러면
200, 300씩 막 어.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갔다. 그렇죠, 그렇죠. 인슐린이 저항성이 올라갔다 또는 인슐린의 감수성이 떨어졌다. 뭐 네. 이렇게.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꽉 틀어막히는 상황. 네, 예. 그러면 이제 도로가 혈관인데 예. 거기에 차들이 막 채여 있잖아요. 예. 혈당이 막 넘치는데 정작 필요한 집까지 이렇게 배달이 안 맞습니다. 돼서 예, 이 예. 말초의 세포들을 쫄쫄 굶주리고 있는 그럼요, 거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음흠. 자꾸 먹게 되죠. 아이고, 먹고 아이고. 싶어지고. 근데 먹어도 실제로 그 피로감은 해결이 안 되죠. 예, 네. 세포 안으로 예, 포도당이 못 들어가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네. 예. 근데 그런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못 집어넣게 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이 복부 비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부 야. 비만, 지방 조직에서 음흠.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뭐 물질들도 많이 내놓고 또는 지방산도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대사를 막 교란시키는 거예요. 인슐린의 작용을 교란시키면서 예. 그럼 선생님 복부 비만의 대략의 기준이 있습니까? 언제부터는 좀 당신 조심해라고 말합니까? 흔히 복부 비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허리 둘레를 잴 때 예, 남자는 90cm고 여자는 85cm. 이야. 예, 그게 이제 비만의 기준이고요. 아주 정상이라고 하려면 그보다 한 5cm 낮춰서 남자는 85 미만, 여자는 80 미만. 이게 이제 좀 이상적인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90은 당연히 넘겼는데 그걸 인치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볼래요? 남자 90이고 남자가 34인치? 아, 선생님 알고 계시네요. 남자가 예. 34인치고 예. 여자는 90. 31쯤 되나요, 그럼? 32인치인가 31인치인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바지에 치마가 남자 34, 여자 32보다 높으면 예. 이거는 여러분 35, 33이라고 써놨네요. 더 너그럽게 봐주신 거네. 그러니까 남자 90cm니까 35인치, 여자 85cm는 33인치. 예. 네, 33, 35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면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예, 예.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 저는 지금 차마유 공개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날씬하세요. 뭐가 날씬- 운동하세요? 아, 가려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야, 아니 무슨 말씀을요? 네, 이거 뱃살이 그렇게 나쁘다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가족력, 나이, 그 다음에 뭐였죠? 복부 비만. 비만. 요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생활 습관 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특히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담배하고 술이잖아요. 네, 예,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이야.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술은 뭐 또 알코올 뭐 이해가 되는데 예. 담배는 왜 당뇨하고? 담배가 또 췌장의 기능을 어허. 예, 떨어뜨리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췌장의 기능을 나쁘게 하는 또 주범 중에 하나가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 예, 술은 이제 뭐 한두 잔 먹는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 이제 먹었다 하면 뭐 소주 한 병, 두 병 이렇게 고위험 음주라고 그러죠, 소위. 네. 예,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음주 습관이 이제 역시 췌장도 나쁘게 하고 특히 간, 우리 당뇨를 얘기할 때 중요한 세 개의 장기를 얘기하면 간, 췌장, 하나만 잠깐 얘기하지 마세요. 퀴즈 내려고. 네. 우리 퀴즈가 너무 없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당뇨 전문가이신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당뇨와 관련돼서 중요한 장기가 세 개 있다. 예. 처음 두 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 간, 췌장하고 췌장하고 간. 나머지 하나가 있다. 나머지 하나를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 뭐 저희가 상품 하나 드릴게요. 네, 뭘까요? 담이 이렇게 답을 여러분 올려주시면 신장? 네, 또 예, 신장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아니래요. 네, 지금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뭐죠? 망막, 간, 담체, 자, 간과 췌장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장기가 아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위도 나오고, 네. 뭐 오드리 헵번님은 심장이라고. 심장은 뭐 죽고 사는 문제 예. 아주 핵심적인. 예, 근데 정답은 아니란 얘기. 비장, 뇌, 쓸개. 나왔네, 저기. 뭐예요, 정답은? 귀요미 삼남매?
네. 예, 근육입니다. 근육. 와! 브라보. 아, 저도 틀렸거든요. 저는 심장이라고 선생님 꼽을 줄 알았는데, 예. 왜냐면 당뇨 합병증으로. 예, 예. 잠깐만요. 그 귀요미 3단매님 주소 주시면, 네. 예. 왜 그래요? 왜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와 관련돼서 여러 장기들이 뭐 문제가 생기고 합병증이 오고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신장이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예, 그런 이유가 왜 생기느냐 하고 보면 크게 이제 췌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을 만드는 그렇죠. 공장이니까 네. 예,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우리가 잘 어려서 배운 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간이라는 곳은 포도당이 간으로 들어가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또는 반대로 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여러 영양소들을 갖다가 간에서는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며칠씩 굶어도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특히 지방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를 간이 하는 기능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간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근육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포도당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거의 60% 내지 70%는 근육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환자들한테는 열심히 운동해라,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근육을 강화시켜야만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죠. 그 아까 우리 러블리원님은 근육이 장기냐고 좀 삐지셨어. 근데 할 수 없어. 출제자의 의도를 중시해야죠. 근데 근육이 60%를 흡수한다고요? 예. 와, 스폰지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먹고 혈중의 포도당이 올라가면 팔다리 근육이 쭉 빨아당겨서 혈당을 떨어뜨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표현을 쓰는데 혈당을 사용하는 거죠. 혈중의 그러네요. 포도당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좀 췌장에 부담을 덜 준다. 얘가 계속 인슐린을 만드느라고 탈진에 안 빠지게 한다. 맞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슐린이 내 저항성이 생기는 곳도 근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에너지를 그렇게 포도당을 70%를 쓰는데 근육이 그걸 쓰려면 인슐린이 매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잘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지방인 거예요. 뱃살. 예, 뱃살. 지방 조직에서 나오는 여러 나쁜 물질들. 네. 이게 이제 근육에 가서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주려면 그 고리를 깨주려면 지방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뱃살은 빼고 팔다리 근육은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허리, 뱃살과 근육의 싸움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허갑범 선생님 예, 그 맞습니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장단지, 다리 근육, 다리를 이렇게 특히 뭐 둘레를 재보기도 하고, 그 다리가 튼튼해야지 좋고 배는 이제 들어가야 좋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배가 좀 나왔지만 다리가 좀 이렇게 살이 많거든요, 근육이. 그러면 좀 괜찮은 거죠, 선생님. 제일 안 좋은 게 배 나오고 다리는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네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을 잠깐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이 좀 쌓여 있는데 다는 못 해드릴 것 같고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이 질문을 뭘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주제와 관련된 걸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저희 어머니가 당뇨인데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당뇨 안 걸릴 수 있나요? 아니, 이미 당뇨면 어머니가 당뇨인데 자기가. 유전자를 극복할 수 있냐, 운동으로? 이제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당뇨가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성향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만해지고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그런 속성을 받았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췌장이 어떠냐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췌장이 좀 약하게 태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당뇨로 갈 위험이 아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예, 무조건 운동만 갖고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평균적으로는 운동은 굉장히 당뇨를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금분씨님이 우리 저기 자주 오시는 단골 팬이세요. 예. 어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고 당뇨 전 단계시래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 금분씨님은 지금 70대로 예. 알고 있고 식이요법 운동하고 당화 혈색소가 이게 지금 5.9에서 6. 5.9에서 6 사이고 공복 혈당은 95에서 100이다. 예. 약은 안 먹고 있다. 예. 47년생이다. 그런데 만일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못하면 내가 약을 먹어야 합니까? 뭐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지금 연세가 저렇게 되셨는데 저렇게 몸 관리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평균적으로는 엄청 건강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건데. 네. 왜냐하면 70대에 당뇨병이 이미 진단받았을 확률이 10명 중에 3명 이상이거든요. 오호. 예, 그러니까 이미 그 3명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당뇨라는 게 결국 걱정하는 거는 결국 합병증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면 뭐 눈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고 뭐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이런 일은 금방 찾아오는 일이 아니고 당뇨병이 한 20년 정도 돼야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당뇨의 합병증, 아무리 당이 좀 올라가도 약은 좀 먹게 될 수는 있겠지만 합병증 때문에 고생할 이 확률은 아주 적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금부시님이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해도 약은 드실 수는 있지만 합병증은 거의 안 생길 것 같다. 그게 어디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저렇게 관리를 이미 해오셨잖아요. 그런 습관이 붙어 있는 분이니까 더욱더 아마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또 나중에 또 받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누가 당뇨에 잘 걸리는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가족력, 비만, 나이, 그 다음에 흡연, 음주, 그 다음에 근육 얘기해 주셨고 발달의 근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 보면 고혈압인데 이게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그 다음에 쉽게 표현할 때 뭐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세 가지 질환은 사실 태생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대사증후군 뭐 또는 대사성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또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 개 질환은 근본적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와. 생기는 원인이 같다. 그러면 대개는 그 중에 당뇨병이 가장 늦게 찾아옵니다. 보통은. 그것도 퀴즈감인데. 아깝다. 지금 세 개 얘기했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요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 제일 늦게 오는 게 당뇨라고요. 평균적으로 늦게 찾아오는 게 당뇨여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혈압이 좀 생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당뇨도 생길 위험이 높다 하는 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되게 비만이 아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비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대개는 평균적으로 40, 50이 될 때까지는 신체 이상은 비만은 있을지 몰라도 이상이 대개는 찾아오지 않죠. 근데 제일 먼저 이상이 찾아오는 신호가 뭐냐면 지방간이에요. 간에 지방이 낀다는 거. 그걸 보는 순간 검진에서 이제 검진을 많이 하실 테니까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시작됐구나. 내가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단계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이제 간 수치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혈중의 중성지방 이런 문제가 오는 게 대개는 그런 거는 심지어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이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게 아니다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앞으로 당뇨가 생길 위험이 상당히 높구나 이렇게 이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뇨의 운명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최초의 뿌리는 역시 비만이네요. 그렇죠. 이제 비만으로 아까 얘기한 거, 시작을 해서. 예,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비만. 비만으로 예, 예, 와서 예, 지방간으로 발견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이네요. 뭐 고지혈증이 먼저 나타나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오나요? 고혈압이 되게 40대, 50대에 먼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가 찾아오는 거죠. 야, 이거 예. 저도 지금 혈압 높고 뭐 이제 중성지방도 되게 높은데. 큰일 근데 났네. 고혈압을 또 나눠 보면 고혈압이 이제 뭐 흔히 혈관에 어쨌든 탄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짜게 먹는 습관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당뇨랑 잘 동반되는 고혈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혈압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허. 예, 평균적으로는 고혈압이 이제 되게 먼저 찾아오죠. 네, 예. 용석 씨 이거 짤방이에요. 아까 선생님 퀴즈 낸 거 세 개하고 요 당뇨의 코스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예, 이렇게 예, 흐름이 예, 간다는 거. 예. 여러분들 이거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도 결국은 당뇨의 위험 요인이다. 그렇죠. 네, 고혈압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네. 예,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당뇨의 위험도 많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네요. 예, 예. 스트레스는 어때요? 스트레스? 아, 그게 이제 현대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래요? 예, 당뇨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사실은 당뇨만 일으키겠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노출되는 거를 피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뭐라 그럴까요? 그걸 힘들어하면 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매우 긍정적으로 풀어내면 예, 어떻게 보면 뭔가를 굉장히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목사님 같으세요. 갑자기.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는 예, 예. 당뇨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 그러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특히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낮에 주간에 근무를 하고 밤에는 좀 쉬고 예,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뒤바뀌는 직업들, 뒤바뀌는 환경들이 사실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뭐 이게 신체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예, 야간 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밤에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뭘 해야 된다든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비만이나 뭐 코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막 떨어지는 이런 분들, 이런 것도 상당히 예,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야, 예. 우리 비욘디도 지금 그 제한된 인력으로 일하다 보니까요. 이게 야간 근무를 지금 한 명 더 늘렸는데 지금 다 입들이 많이 나와 있어 보니까. 예,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아, 근데 아무튼 좀 미안하긴 하나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밤에 선생님들이 다 끝나고 오시니까 예, 예, 미치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예. 근데 저희도 그런데 하물며 야간 교대 근무하는 분들은 진짜 힘들겠네요. 그렇죠. 예, 예, 힘들죠. 아휴, 그리고 어떡하냐.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야간 근무자들이 평균적으로 주간 근무자보다 더 위험성이 높고 또는 계속 교대하는 경우 예, 야간했다 주간했다 야간했다 주간 이런 것도 사실은 어허. 예, 상당히 이제 위험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국회의원 뭐 선거 떨어지고 나면 이제 홀가분해지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농담처럼 들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환자분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확 뛰는 게 맞아요? 혈당이? 아, 그런 현상은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직장에서 뭔가 굉장한 뭐 성과를 내도록
프레셔를 받는 이런 분들, 네. 또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당뇨가 있는 사람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당뇨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당뇨를 진단받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원인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불규칙한 생활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야간 그러니까 교대 같은 거. 그런 교대 근무 또는 스트레스 또 식사하는 것도 사실 불규칙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아침을 안 먹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규칙적인 식사 습관, 또 생활 습관, 수면 습관 뭐 이런 것들 폭넓게. 그래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당뇨를 잘 일으키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예.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선생님? 예. 당뇨를 진단하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게 왜 중요하죠, 선생님? 의사들에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진단. 그렇죠. 이제 뭐 의사들이 할 일인데 네. 사실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혈당이라는 게 내 혈당, 당신의 혈당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혈당이 그냥 하루 종일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어허. 예, 근데 그렇지 않죠. 물론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가 혈당이 가장 낮겠죠. 되게 평균적으로 밤 사이에 이제 잤으니까. 그럼 혈당이 그때가 한 80에서 100 사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 90이라고 치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할 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대개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1시간째가 피크가 보통 되거든요. 그때 대개는 이제 140을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허. 그러면 80, 90에서 시작돼서 한 14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2시간이 되면 이제 거의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런 현상이 하루 종일 이제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처럼 이렇게 하루 혈당이 변화를 하지만 어쨌든 그냥 고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 제가 공복하고 식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소위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네. 평균적으로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통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가 더 이상이 먼저 찾아오고 늦게 찾아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허.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되게 금식하고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복 혈당을 재게 되는 건데 그 공복 혈당을 쟀을 때 괜찮다 하더라도 때로는 식후 혈당은 일찌감치 높아지는 이상이 있는데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둘 다 얘기인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 공복은 공복대로, 식후는 식후대로. 식후대로. 예를 들면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성 당뇨라는 걸 이제 검사를 하는데 되게 6개월 정도 되면 하게 되거든요. 그때 뭘 하냐면 포도당 용액을 먹게 해요. 포도당 용액을 먹고 1시간 정도 있다 체열을 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식후 혈당을 재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표준화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검사, 그걸 이제 당 부하 검사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까지 해보면 사실 내 몸의 혈당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설탕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고 보통 집에서는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 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족 중에 당뇨가 있거나 그러면 간이 혈당계들 많이 집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 부모가 당뇨다 그러면 나도 당뇨가 생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적어도 뭐 40이 넘었다 그러면 40세가 넘었다 그러면 나도 한 번씩 식사하고 한번 재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식후 혈당도 중요한데 기준을 좀 제시해 주세요. 보통
당뇨의 기준은 얼마로 돼 있나요? 예, 공복의 정상은 100보다 작아야 정상이고요. 100에서 125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 단계 위험한 그걸 공복 혈당 장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위험군이고요. 126부터는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공복은 126을 이상이면 당뇨다. 예. 근데 수 판정을 받으려면 예. 100보다 낮은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음이 수미양가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100에서 126 사이는 당뇨는 아니지만 한 미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100보다 낮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99가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공복 혈당이 9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의사분들은 둘 중에 90이 더 좋은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옳은가요? 맞습니다. 오. 사실 100 미만이 그냥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 30대인 사람이 99가 나오면 그거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와. 20대 30대 같으면 80 정도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나이 때는 80 아래로 나와야지 수 판정을 예, 받는다. 80 전후로. 예, 80에서 한 90 사이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보면 80에서 90인 사람과 90에서 100인 사람, 100에서 110인 사람, 110에서 125인 사람 위험이 다 아주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 인구를 다 당뇨의 고위험군으로 잡을 수 없으니 그냥 100 미만이면 괜찮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네. 예, 외우기 쉽네요. 100. 예, 젊은 사람이 95가 나왔다, 99가 나왔다. 그건 안 그러면 된다는 거죠. 예, 그건 나쁜 겁니다. 젊은 사람은 한 80 언저리라야 한다. 예. 네. 특히 젊은 여성들, 20대, 30대 여성들은 남자보다도 또 좀 더 낮은 게 보통인데. 예를 들면 75? 그러니까 어느 정도요? 80대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더 그게 예.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예. 그러니까 혈당을 여러 번 재보세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나의 신진대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동일한 나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똑같고 성별도 똑같다고 한다면 이 혈당이 조금이라도 낮은 게 더 내가 대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야, 이거 좀 재봐야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쪽 식후 혈당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식후 혈당은 정상이 140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후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개 30분 정도 되면 혈당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1시간 정도면 피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2시간이 됐을 때를 표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2시간이 됐을 때 140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호. 예, 그게 정상인 거고 140부터 200 사이면 그거는 고위험군. 아까 말한 미에 미에 해당하고 200이 넘으면 당뇨병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지금 이 기준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40 이후의 중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복 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되고 예. 식후 혈당은 140보다 낮아야 한다. 예. 둘 다 좋아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럼요. 네. 여러분 체크해 봐야 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고 조심한 다음에 아침에 되게 검진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술도 안 마시고 딱 조심하게. 한 일주일 술도 안 먹고 몸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운동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혈당을 쟀는데 90 나오면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는데 다른 날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야, 그렇구나. 예, 어떤 날은 100 미만이겠지만 또 어떤 날 전날 뭐 술도 먹고 회식도 하고 뭐 많이 먹고 다음 날 아침 재면 100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혈당이 하루하루가 다를 건데 그걸 어느 날 하루 딱 잰 거 가지고 본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야. 그래서 나온 것이 당화혈색소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해 주세요. 예, 당화혈색소 이름이 좀 어려운데 혈색소 하면 뭡니까? 우리 적혈구에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빈혈을 지표로 쓰는 게 혈색소인데 이 혈색소에 당분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화
된 혈색소. 예, 그게 이제 퍼센트라는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수치는 하루하루 그렇게 막 변동하지 않아요. 오. 식사를 하건 안 하건 일정한 값을 보이는 거고 평균적인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이 혈색소 값이 서서히 상승하고 또 혈당이 내려온다. 그러면 서서히 내려오고 하는 것이어서 예, 비교적 굉장히 스테이블한 값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당을 막 계속 수시로 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피를 예, 찔러야 되니까. 네. 예, 요 수치를 검사하면 최근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의 내 평균적인 혈당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는 지표가 되거든요. 당화 혈색소.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진단에도 쓰고 있고 실제 당뇨 환자들 병원에 가시면 당화 혈색소 값에 대해서 예,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꺼낼 거예요. 예, 이게 정상은 네. 5.6까지 정상이에요. 낮으면 좋은데 네. 예, 대개는 뭐 아주 제로가 나올 수는 없고요. 한 4.5에서 5.6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5.6을 예, 기억하시고. 네. 5.7부터 6.4까지는 미, 아까 미. 얘기한 고위험. 그다음에 6.5부터는 6.5% 이상은 당뇨병 이렇게 예,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당뇨 환자들한테 혈당 관리를 얘기할 때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우리 그 설명글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 수미양 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식후,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예, 예,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화혈색소는 내신 성적이고, 네. 그 다음에 피 뽑아서 바로 재는 거 수능 시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능 예, 시험은 뭐 그냥 그럴 하루에 수 그냥 있- 딱 예, 나오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러니까 둘 다가 중요한 거네요. 둘 다. 그렇죠, 당화혈색소는 당화혈색소대로.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 모두에서 다 수를 받으려면 공복 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되고 식후 혈당은 140 미만이라야 되고 당화혈색소는 5.6 미만이라야 되고 예, 예. 요 세 개 안에 다 들어가는 분은 엑설런트한 거예요. 예, 어, 그러면 선생님. 그 저는 이미 벗어나서 예, 저는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최경선님은 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경선님 좀 질문 좀 내려볼래요? 최경선님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10년 된 43세 여성이래요. 대식가이고 그런데 저혈당 쇼크가 와서 약을 먹고 6개월 지나고 나서 잇몸에서 피나고 그랬더니 500. 500이 넘어갔다네 혈당이요. 예.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9.8 이게 상당히 높은 9.8이면 거죠. 엄청 높은데. 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간헐적 단식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그런데 이번에 또 저혈당이 와서 70이래요. 지금 이 최경선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 예, 이게 굉장히 조절하기 어려운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간헐적 단식이 사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간에 체중을 좀 확 줄여서 아까 비만하고 당뇨하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랬으니까 체중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혈당 조절이나 혈압 조절에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체중을 줄인 것이 잘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먹는 습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혈당이나 혈압에 문제가 체중이 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몸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는 예,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고요. 이야. 특히나 저혈당까지 온다는 얘기는 아마 당뇨약을 이미 먹고 있다는 얘기일 그렇죠. 수 있는데 드시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위험해요, 사실. 약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요즘 당뇨약들은 그렇게 금식을 해도 저혈당이 잘 안 생기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제 쓰이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이 저런 식으로 70, 6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평소 식사 습관을 조금 소식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지. 갑자기 확 줄이고. 식사를 막 확 줄인다든지 예를 들면 뭐 2,000kcal 먹는 거를 1,000칼로리로 줄인다든지 이런 거는
예,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도 선생님 보시기에 당뇨 환자에게는 별로 권하고 싶지 그렇죠. 않다. 당뇨 환자이면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아침 라디오 광고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라디오 광고에 뭐가 나와요? 아침에 예. 운전하다 보면 네. 7시 전후에 네. 라디오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광고예요. 당뇨 환자들 함부로 금식하지 말아라. 오, 예. 그런 광고를 해요? 공익 광고예요? 공익 광고인데 예, 약사회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약사회에서 또 그런 유익한 광고를 하는데 예, 그게 유익한- 옳다는 얘기죠, 아무튼. 아, 그럼요. 오, 야, 근데 뭐 지금 동호회 차원에서도 간헐적 단식 무지 많이 하고 지금 환자분들도 그게 좋은 줄 알고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권할 수 있는 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비만이 있고 뭐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 뭐 이런 검진해 보니까 지방간도 있고 뭐 간 수치도 좀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경고를 했을 수 있잖아요. 당신 잘못하면 당뇨 생기겠습니다. 요때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당뇨 환자가 게다가 약을 먹고 있는 당뇨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저혈당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예, 담당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약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굉장히 뭐 금식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약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해서 예,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생님 요새는 보면은 이렇게 좀 24시간 모니터하는 그런 혈당 재는 장치도 있다면서요. 아, 예. 포터블하게. 맞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쉽게 권유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연속 차는 거 이런데? 예, 차한다기보다는 배에다 꽂아 놓는다고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늘을? 예, 그러니까 뭐 이 손가락 요렇게 2마디 정도 되는 500원짜리보다는 조금 큰 요런 이 기계 일종의 기계를 끝에 바늘이 달려 있어요. 실 바늘이 아주 미세하게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런 바늘이 있는데 그걸 피하에다 꽂는 거죠. 예, 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리고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차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거의 5분 간격으로 내 몸의 혈당을 쭉 그 기계가 재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기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으면 먹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브가 다 나오네요. 예, 그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내가 운동을 뭐 이걸 할 때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술 마실 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이렇게 뛰는구나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현장에서 바로 안다. 예, 그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혈당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손끝에 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 가지고 기계에 묻혀서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물론 그 기계를 배에 차고 있는 것도 사실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프지는 않죠. 가느다라다면서요. 예, 처음에 꽂을 때 살짝 따끔한 거고요. 근데 예, 그 다음에 일주일 어떻게 해요? 샤워 안 해요? 샤워해도 상관없고요. 그게 다 오. 방수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여기서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재서 무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계가 이제 그 기계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혈당을 재는 건 아니죠. 이 바늘이 혈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피하 조직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걸 흔히 표현을 과학적으로는 간질액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네, 혈액이 아닌 혈액이 간질액.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기계적으로 혈당과 뭐라 할까요? 혈당을 추정하도록 변환을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거기에서 이제 센서가 있어서 센서에서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재면 그거를 전송하는 거죠. 블루투스 기능으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예, 무선으로 전송을 해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예,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메.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전송이 될 수도 있고요. 오메. 근데 그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제 센서가 일주일 쓰는데 대략 7만 원에서 한 9만 원 그 정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송하는 거 그걸 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전송을 위한 장비가 뭐
3개월 쓰는데 얼마래더라요? 한 30만 원 하나? 30만 원. 예, 그건 제가 정확한 가격을 아니 근데 지금 그걸 3개월씩이나 쓸 필요가 있어. 일주일만 해봐도 내 생활 패턴이 상당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 트랜스미터가 있고 센서를 붙여가지고 배에 꽂는 건데 그 트랜스미터는 사용 기간이 그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는데 센서는 일주일밖에 쓰질 못하는 거라 센서는 계속 소모품인 거예요. 갈아 끼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 일주일만 해도 도움이 되지 않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하는데 예,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제가 2번 그걸 착용을 해봤는데. 선생님도 직접? 예. 오, 근데 어떠셨어요? 일주일씩. 음. 그러니까 내 혈당의 변화를 내가 실시간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내가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 이야. 예. 아, 내가 이걸 먹었더니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보는 순간. 아 그래요? 예. 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당뇨 전문가인데 예. 나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 하는 거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이게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당뇨가 아이고, 있었고 아이고.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당뇨가 고위험군이라고 하겠죠. 나이도 벌써 들었고 벌써 이미 혈당이 살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배도 나왔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뭐 언젠가는 당뇨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계를 차봤는데 대표적으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과일 주스예요. 과일 주스. 의? 과일 주스는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100% 생과일 이런 거. 예를 들면 사과를 그냥 이렇게 썰어서 뭐 또는 껍질을 좀 깎든지 안 깎든지 그냥 이렇게 우리 씹어 먹는 거하고 그거를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 마신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믹서기로 갈아 마시면 확 뛴다는 거죠. 훨씬 많이 혈당 반응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이야. 예, 우리가 이제 만약에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막 먹잖아요. 이 혈당 올리지 않아요. 고기는 아시겠지만 근육하고 지방이잖아요. 고기 자체는 직접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고기를 배불리 먹은 날은 별로 혈당이 안 올라가죠. 역시. 예, 반대로 탄수화물, 예를 대표적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거는 국수 같은 거죠. 국수. 역시 정제된 밀가루. 예, 칼국수, 뭐 라면 이런 것들. 나 오늘 점심도 라면 먹고 뭐 신라면 새로 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저녁도 밑에서 국수 먹었는데 이거 완전 혈당 지금 뭐. 근데 더 대단한 지금 얘기는 뭐냐면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의 경험이고 네. 평균적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나나를 먹을 때하고 어허. 예를 들면 국수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을 때 혈당이 훨씬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수를 먹을 때 훨씬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많이 올라간다는 걸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피하는 게 그러니까 좋죠. 그걸 알아야 되겠네, 맞춤형으로. 예. 근데 아까 그 장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 찾아갖고 여기 좀 띄워볼래요? 뒤에 화면 좀 띄워보세요, 사진을. 그거는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돈 내고 어디 가면 돼요? 현재는 그게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2군데 외국계 회사가 그걸 판매하고 있고요. 그거를 온라인 구매,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런 거요? 예, 구매하는 형태예요. 네. 그 이제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개인이 본인이 알아서 구매하는 형태고. 저기 얼마나 한다고요? 기계를 사야겠네요. 기계도 사야 되고 센서도 사야 되고. 근데 이제 다만 1형 당뇨 환자, 그러니까 예,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이제 완전히 다른 병 중에 하나인데 1형 당뇨는 혈당이 변동이 워낙 심하고 네. 예, 또 혈당 관리를 하려면 저렇게 혈당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필수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형 당뇨는 1형 특히 더 당뇨는 중요하다. 그래서 1형 당뇨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부 공단에서 저걸 보조해주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예, 다행이네요. 예, 예. 근데 선생님이나 저나 대부분은 일형이 아니잖아요. 이형 당뇨니까. 이형 당뇨는 이제 본인이 구매를 해서 본인이 돈 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요런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예. 요런 장치 이게 스마트폰 이게 이제 그 배에다 배에 붙인 붙인 거고.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어이고 이게 예. 뭐냐? 예. 정보를 제가 예. 이렇게 송출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런 장치. 이거는 이제 인슐린 펌프입니다. 이건 딴 거구나. 예, 딴 거고요. 예. 요거 예. 요걸 붙이고 예. 요런 장비가 있어야 된다. 이건 스마트폰이라고요. 자기 스마트폰에. 거, 자기 스마트폰. 애플을 깔면 된다. 아니 안드로이드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어플 앱을 깔면 앱을 된다. 까는 거죠. 앱을. 예. 요만한 거 붙이고 목욕도 가능하다. 예, 예. 선생님 해보시니까 할만했어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약간 두툼하니까 배에 이게 붙어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뭐가 이제 만져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이 제품을 피하라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협찬 아니고. 근데 선생님 보시기엔 이게 그래도 쓸모가 있고 선용할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형 당뇨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걸 차면서 혈당 관리를 해주는 게 좋으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된 거고요. 이형 당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계속 뭐 이렇게 찰 필요까지는 없죠. 내 몸의 지금 상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단기간 뭐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뭐 이렇게 좀 차고 관리를 좀 하다가 좀 혈당이 안정되고 나면 또 그대로 생활하면 되는 거니까 단기간 쓰고 또 뭐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대부분의 성인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을 좀 뭐 지불한다 이거는 뭐 필요한 일이죠. 예. 우리도 한번 이거 시범적으로 해봐야겠다. 우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협찬 같은 거 좀 못 받나? 협찬 잘못 받으면 요새 저기 써 있네요. 네? 협찬 받으면 욕 먹는데. 러블리 원이라고 하는 분이. 네, 메드트로닉 하고 덱스콤 요 두 가지인가요? 예. 근데 저 두 가지는 신뢰할 수 있다.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저 두 가지고요. 두 가지를 일주일씩 체험해 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사실. 선생님 둘 다 해봤다. 예. 그러니까 토탈 얼마가 든다는 얘기 일주일 하는데요,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 그 센서 비용은 그렇게 아까 얘기한 7만 것처럼 원이래요. 7만 원 또는 한 회사 거는 9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터라는 걸 사야 되는데 그건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게 한 2~30만 원 한다. 예, 적어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결국은 돈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으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일을 껍질째 먹을 때는 별로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걸 갈아 먹으면 확 뛰더라. 예. 과일 주스 먹으면 안 되겠네. 채소는 어때요? 채소 가는 거? 채소는 혈당을 올리진 않죠. 다행이네. 채소 자체는. 그리고 고기도 괜찮고 역시 안 좋은 건 그 밀가루. 탄수화물 중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제된 그런 밀가루. 밀가루 음식이 사실 그걸 즐기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 다 안 되는데. 가능하면 좀 적게. 네. 그다음에 이제 빵을 선택을 해도 뭐라 그래요? 통밀빵 좀 까끌까끌한 그런 걸 먹어라. 맛없는 빵을 먹어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새 또 제가 의과대학에서는 못 배웠던 그런 재는 장치가 들어왔군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몇 개만 좀 받을까요? 생식은 당뇨에 좋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식 먹는 얘기가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있긴 한데 그죠? 세 번째로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 어떤 음식이 좋은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그 어떤 음식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리 다 해버렸어요. 질문을 던져줘가지고 했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과일 얘기를 드린 건데 과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글쎄.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표준 식단을 보여줄 때 항상 과일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과일하고 우유, 과일군, 우유군 이 두 가지는 꼭 먹어라.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의 과일을 먹으면 좋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일을 먹는 습관을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저 함익병 선생이 과일 돼지예요. 이만큼 먹어 이만큼. 예. 놀라. 일주일치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드세요. 예. 저희 의사들이 이제 그래서 되게 환자들하고 예.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막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허. 예를 들면 가을철 되면 감이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감을 박스채 사놓고 매일같이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거죠. 와. 예, 겨울 되면 또 귤 사놓고 아이고, 귤 아이고,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과일이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 예. 양을 좀 줄여서 먹어라. 예. 그래서 이제 과일의 양을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게요. 자기 주먹 크기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걸 2번.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 중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좋은데 네. 과일은 그거에 뭐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간에 주먹 2개 정도의 예, 크기로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아무튼 주먹 2개네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 사과 같으면 반쪽 먹는 거예요. 반 개, 사과 반 개. 무슨 말이에요? 주먹이 이만한데 선생님. 사과가 보통 주먹만 하잖아요. 예, 뭐 귤 하면 뭐 한 3개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예, 예. 귤은 하루 3개, 사과는 하루 1개다. 그렇게 예, 보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 과일 좋아하는 분들은 네. 그걸 또 여러 가지를 조합하죠. 뭐 사과도 1개 먹고 귤도 그러면 안 되지. 몇 개 먹고 포도도 뭐 몇 개 어. 예, 이런 게 이러면 이제 너무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래, 요새는 더 그래. 예, 그만큼 당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건 예. 당뇨 환자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일반인들은 과일 좀 2-3개 먹어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지금 당뇨 환자는 예. 과일을 조심해라. 예. 어. 이제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과일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옛날부터 만들어진 내용들이니까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이런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이라는 것이 그 옛날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당도가 올라가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뭐 암 예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좋다고 하니까 강박적으로 과일을 하루에 너무 많이 먹는 분들이 예, 계세요. 예, 근데 그거는 오늘 주제인 당뇨에는 안 좋다. 예, 그래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음. 예, 어떤 것도 예,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하는 거를 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에 관한 한. 그러면 생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식은 추천하세요? 아니면 비추천? 생식이 뭘 생식하는 건가요? 아, 그러게. 생식. 아니, 생식이야 뭐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그 뭐 즙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공류나 뭐 이런 거가 생식 아닌가? 그런 보통 걸 뭐 예. 아침에 이렇게 막 예, 갈아서 예, 먹고 예, 뭐 그런 거, 뭐 예. 그런 거요. 아, 뭐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별로 안 권하시는 것 같다. 그죠? 예, 뭐 아니,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 뭐 뭐 사실은 저렇게 생식이라는 거가 음. 식사 대용이 되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뇨 환자 특히나 먹는 칼로리를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을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저렇게 생식으로 대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 칼로리는 좀 적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칼로리는 적으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오늘도 제 환자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던데 예를 들면 예, 뭐 아몬드니 뭐 이렇게 뭐 베리니 뭐 여러 가지 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예, 즙을 해서 마시는 이런 것들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걸 그냥 자기가 슈퍼에 가서 사서 그렇게 먹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봉지에 넣어서 먹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각각을 먹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렇겠죠. 네. 일부 이제 그 소위 그 뭐라고 합니까 해독 이런 개념을 굉장히 예, 믿는 그런 분들은 소위 해독 주스 뭐 네, 이런 요새 또 그런 예, 컨셉도 많아요. 이런 컨셉으로 그 얘기들을 하죠. 근데 뭐 그거는 대단히 추천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라고는 않겠다. 예.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자꾸 짓궂은 질문이 들어오네. 선생님께 물어보는데
토마토는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물어보네요. 선생님, 토마토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뇨 환자에게. 토마토가 그나마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좀 적어서 뭐 추천할 수 있죠. 그러네요. 다만 토마토를도 많이 먹으면 뭐 소용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선생님은 양을 예, 중시하시네요. 예, 양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토마토는 근데 선생님 채소로 분류하지 않나요? 식물학적으로 볼 때는. 예, 과일이기도 하고 채소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글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양쪽 속성이 다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좀 먹는 걸 좀 더 정돈하면 그러면 선생님은 환자분들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하세요? 과일도 양을 좀 제한해라. 예, 그러니까 귤은 하루 3개,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예. 그리고 또 어떤 조언을 하세요? 그 밀가루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 단백질은 먹어도 좀 좋다는 얘기. 뭐 그런가요? 예,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자기의 식사 습관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식단, 자기가 먹는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양, 예, 또는 질 이런 걸 보고 네. 그 안에서 조금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교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건강에 비교적 좋은 음식들과 조금 피하면 좋은 음식들이라는 게 대략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좋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선택하고 나쁘다 하는 것들을 덜 선택하는 쪽으로 자기 식사 습관을 바꿔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연속 혈당이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걸 딱 차고 있으면 내가 뭘 얼마나 먹을 때 이 혈당이 얼마나 뛰는지 눈으로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좀 거추장스럽고 좀 비싸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하네요. 예, 뭐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검증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사서 먹잖아요. 글쎄,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또 예, 필요한 예. 분들은 네.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아까 또 어떤 분이 이 피 뽑는 거 혈당 검사를 하루에 몇 번 언제 하는 게 좋냐? 이 피를 이제 손가락 끝으로 계속 뽑아야 되니까 혈당 체크에 대해서 주의사항은 뭐라고? 당뇨가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복 혈당을 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도 한번 재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환자들한테 뭘 많이 권하냐면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간에 식사하기 전에 재보고 식후에 재봐라 이렇게 해요. 세트로. 그럼 6번 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아침에 식전 식후로 재고 어떤 날은 점심에 식전 식후로 재고 어떤 날은 저녁에 식전 식후로 재라는 건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같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혈당이 먹기 전에 100이었는데 먹고 났더니 200이다 또는 300이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보면 아, 내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혈당이 굉장히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그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후 혈당하고 식전 혈당의 그 차이를 체크하라. 그 그렇죠, 식후에서 그렇죠. 식전을 빼라. 그 얘기인가요? 예. 그 수치의 폭이 크면 클수록 안 좋다. 안 좋죠.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또 한 가지 측면은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음식이 몸에 들어올 때 그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 부분 내 췌장의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이고.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 내 몸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음식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인슐린을 굉장히 고농도로 한꺼번에 쏟아놔야 하거든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능에 지금 장애가 있는 거에 한 지표이기도 해서 식사하기 전과 식사한 후를 그 차이를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하루 3끼 가운데 어느 한 끼를 잡아서 공복하고 식후 한 1시간 있다. 예. 재서 두 수치의 차이를 계산해라. 그게 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인은 한 불과 50도 채 안 되는 게 그 차이의 정상
범위고요. 올라갔다 내려가 이게 최대로 올라간 거 식후 그다음에 예, 예. 공복 차이가 요게 예. 50 정도 이내가 예, 정상이다. 예. 그럼 50을 넘어가면 당뇨 환자들은 보통 뭐 100,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심지어 150, 200 이렇게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복에는 100에서 한 150 이렇게 나오는데 뭘 먹으면 뭐 300, 350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럴 때 이제 물어봐야죠. 뭘 먹었는지, 먹은 거의 양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뇨 환자 중에서도 인슐린 분비가 특히 식사 때 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식후 1시간이요? 예, 되게 정상인들은 식후 1시간이 피크였다가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당뇨인들은 그렇게 내려오질 못해요. 1시간에 되게 피크가 되는데 2시간이 돼도 계속 가는구나. 심지어 뭐 3시간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높은 혈당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1시간의 재나 2시간의 재나 비슷하다 뭐 이렇게들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사는 1시간의 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들은 2시간의 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럼 일반인은 50을 넘어가면 좀 안 좋은 사인이고 당뇨 환자는 목표가 그 식후하고 공복하고 차이를 어느 정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100이요? 그러니까 100 이내죠. 뭐 당뇨는 100. 근데 신기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어떤 사람은 바나나에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라면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이 다 다를 수 있다. 그거 신기하네요, 그거. 그러니까 그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사카린은 어때요?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나 이거는 혈당과 관련이 있나요? 그 설탕에 비해서는 좋죠. 왜냐하면 그런 감미료들이 당도가 아주 세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효과가 훨씬 세니까 더 적은 양을 써도 단맛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감미료라고 하더라도 이게 당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물엿,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사카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맛을 내주는데 아주 소량을 써도 단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적을 수 있어서 선생님 그러면 추천한다는 얘기는 아스파탐 뭐 이런 거요? 뭐 인공 감미료. 그거는 혈당을 높이는데 이렇게 악영향을 안 미치는 덜 올린다는 거죠. 덜 올린다. 설탕보다는. 그러네요. 네. 야,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경험적으로 그럼 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과일 가운데 뭐가 제일 혈당을 많이 올려요? 대체적으로 사람들. 그런 거 좀 연구 좀 하세요, 제발. 초등학교 같은 질문인데 선생님 느낌상 뭐 같아요? 과일 가운데. 글쎄요. 뭘까요? 아까 아마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감이라고 누구나 얘기할 것 같아요. 감. 감을 그렇게 감하고 또 아까 귤도 얘기하셨는데. 감도 이제 뭐 대봉 이런 거 얘기했죠. 대봉이요? 큰 감. 큰 감. 홍시. 홍시. 그런 게 직방으로 올라가는구나. 네.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는 거 그런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뭐 식사와 관련해서 당뇨 환자들 뭐 주의사항이 있나요? 뭐 아무래도 그러면 그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량은 줄여야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자기 식사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모든 교과서는 평균적인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는 습관인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적으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섭취해요. 보통은 서양에서는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50%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50%까지 줄이질 못해요. 그래서 보통 60%까지도 그냥 인정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고기 같은 걸 안 드세요. 왜냐하면 소화를 잘 못 하시거든요. 고기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고기, 생선 이런 거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빠지는 거거든요. 단백질, 지방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거는 탄수화물밖에 없잖아요. 대개 어르신들이 밥하고 김치하고
그냥 나물 조금 이렇게만 식사를 하는 습관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당뇨에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면 어느 나라나 그 영양학 교과서에는 탄수화물이 그 한 50% 이상 제일 많은 포션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에서 60%. 40에서 60%는 예. 탄수화물 먹고 나머지를 지방하고 단백질을 먹어라 예, 이렇게 돼 예. 있는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탄수화물은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당뇨도 높이고 배도 나오게 하고 췌장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비율을 좀 더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 줄여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딱 찾아갔을 때 예, 사서 먹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찌개와 밥, 국과 밥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면 종류 이런 걸로 대개는 우리나라 식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차려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더 쉬울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그래도 불가피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 뭐 뇌 활동이라든지 뭐 근육 활동이라든지 사람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막 뭔가 힘을 내고 막 이러려면 탄수화물이 좀 가장 효과적인 연료라서.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50%는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단기간에 빨리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는 데는 예, 포도당만큼 좋은 연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뇌 활동이라든지 뭐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단기간에 빨리빨리 에너지를 쓰는 데는 포도당이 굉장히 좋은 영양소여서 그거 없이 관리한 만약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뭐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저탄고지, 네. 저탄수화물, 탄수화물을 거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를 해보면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개중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뇌에 그만큼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40~50%는 그래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존중을 하는데 그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대신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도 해주세요. 좋은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은 안타깝지만 비싸요. 뭔데요, 일단? 뭐가 아니, 좋은 건데?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좋은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걸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경제력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생선도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항상 식단에, 내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식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해 보면 고기가 들어있는 그런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몸에는 좋다. 그러니까 그 순살 고기, 그 다음에 생선의 기름 이런 게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이다. 물론 이제 그 고기도 나눠 보면 소위 적색 고기를 좀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하고 뭡니까 흰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네. 근데 선생님 그거 한 가지 선생님 말씀에 제가 반기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더니 그 고베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기 뭡니까? 와규가 맛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저는 진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기름이 마블링이 많아갖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마블링이 많은 게 비싼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마블링이라는 게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고기 안에 있는 지방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거는 오늘 주제인 당뇨에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와규는. 그러니까 그걸 왜 비싼 돈을 주고 먹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툭불 등심 그러니까 꽃등심 이런 꽃등심. 저 꽃등심 너무 싫어해요. 저는 하얗게 마블링이 돼 있는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을 무조건 다 나쁘게 볼 수는 없고 지방이 또 에너지를 내는데 중요한 소스니까 일정 부분은 먹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양이 또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게요. 예. 그러나 선생님 말씀은 아무튼 같은 고기라면 특히 당뇨에 관해서는 기름이 마블링이 적은 그냥 등심 이런 게 낫다 이거죠. 그런 게 나은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예, 우리 몸의 영양, 소위 칼로리 열량을 위해서도 먹지만 먹는 그 자체가 또 즐거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목사님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글쎄, 그건 중요하지. 당분이 들어있든지 지방이 들어있어야 그래, 돼요. 그건 맞아. 예. 네.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초콜릿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초콜릿이 맛있는 거는 적당량의 지방과 또 예, 당이 또 들어있어서 그게 네.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러란 말이에요. 저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이었어요.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그냥 골고루. 당신 기분을 위해서 살짝 그렇게 기분 있는 거 좀 일부 먹을 수도 있다. 예, 소고기를 수육으로 먹는 거는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방을 좀 제거하는 거니까. 오, 그러게. 수육은 정말 좋은 거죠, 건강에. 네, 보쌈 같은 거.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마지막 하나. 당뇨는 왜 진행하는가? 이것도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화두예요. 예, 예, 예. 당뇨는 왜 자꾸 이렇게 진행하고, 사람마다 인슐린 저항성이 또는 분비능이 다르냐? 예. 이제, 지금 내용을 듣는 분들이 당뇨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의사들이 충분히 그 환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데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나와 똑같이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나와 옆집 사람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도 중요하게 병의 기전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데 췌장에서 분비한다는 건 양적인 개념이죠. 예, 인슐린. 인슐린을 췌장에서 얼마나 많이 만드나. 예.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질적인 개념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양도 표현하시죠. 중요하고 질도 중요. 둘 다 예, 중요하다. 예. 네.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그거에 결함이 있는 정도가 다를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적인 문제가 주로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적인 문제가 아주 더 도미넌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한 일형 당뇨라는 거는 기존 보통 성인의 당뇨하고는 달리 갑자기 췌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인슐린 만드는 공장이 한마디로 망가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저항성의 문제는 거의 없고 분비 자체가 아주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부터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도 인슐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저 한 극단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당뇨가 나타나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나와 옆집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와. 약을 선택할 때도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도 나한테 맞는 치료가 있고 옆집 사람한테 맞는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하는 치료법이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췌장은 계속 기능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진행한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누구나 그렇다. 예, 안타깝지만 당뇨 환자가 진단된 시점부터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서서히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더 오랫동안 나빠지지 않고 췌장을 보호하면서 갈 수 있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더 빨리 췌장이 망가져 버려 가지고 인슐린도 맞아야 되고 인슐린도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막 맞아야 되고 그렇게 맞더라도 혈당 조절은 안 되고 아이고. 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하느님이 좀 원망스러워요. 우리 저 조물주가. 왜냐하면 아니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만지면 아프잖아요. 찌르면 통증을 네, 이렇게 예. 이런 데 쓸데없이 감각신경을 많이 달아갖고 뭐 찔리면 아프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뱃속의 췌장 안에는 예. 왜 감각신경이 없죠? 예컨대 이제 췌장이 막 힘들어. 이 주인이 그냥 말 먹어갖고 인슐린 만든다고 정신없고 막 피곤한데 신호를 보내면 예. 내가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아프면 근데 왜 그런 게 없어요? 췌장에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굶주림이 아주 큰 생존의 중요한 환경이라 그랬나 봐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췌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혹사당하고 있을 수 있다. 요거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되네요. 이거 최신 치료에 대한 트렌드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시고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뭐 234명 좀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동접자가 저러니까 그 뭐 몇천 명 아마 올라가면 몇만 명 보실 것 같은데 방송 해보시니까 재미있으시죠? 예, 저는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이 많은 질문에 답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 아픈 데를 찌르면 어떡해요. 지금 우리 답을 다 못 해드려서 안 그래도. 근데 지금 몇 분만 그래도 좀 중요한 분만 해드릴까요? 가만있어 보자. 이분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머리가 아프네. 네. 가르시니아라는 게 뭐 있나? 저런 게 뭐 있나요? 가르시니아 영양제 이런 거 도움 돼요? 가르시니아 영양제가 당을 낮추는 데 도움 되나요? 모르겠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래요. 네, 그러면 무슨 열매인가 보네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 않으시네요. 자, 또 질문이 뭐가 있나요? 좋습니다. 네, 정신이 없다. 잠깐만. 네, 61세 한호남님이요. 보이세요, 선생님 저기? 예.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갈증이 나서 당 검사했더니 600이 넘었다 그러네. 예. 이게 이제 아주 고혈당, 당이 아까 당뇨는 원래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한 300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저 갈증이에요, 갈증. 예, 갈증이 나니까 당연히 물을 더 먹겠죠. 예, 화장실 자주 가고 소변 보러. 예, 그럼 뭐 그게 이제 자꾸 소변 보러 가고 막 갈증 나고 자다가도 여러 번 깨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자꾸 살이 빠지는. 이게 이제 저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을 3주 전부터 드셔서 160까지 내려갔는데 앞으로 예후가 걱정되나 봐요. 괜찮으시죠? 약 잘 드시면. 예, 물론 이제 남들보다는 훨씬 심하게 당뇨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까 평균적으로 50에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60에 생기신 거니까 비교적 뭐 늦게 생기신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절망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되어 있는데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와서 등록이 돼서 그 다음에 몸 관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당뇨병 환자가 보통 사람보다 사망의 위험이 더 적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관리만 잘 해준다면. 그 당뇨 진단을 받은 게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되는 그렇죠. 더 조심하고 사는. 거 봐요, 그때부터 여러분. 건강 관리 하시니까. 네, 힘내세요, 우리 한원ям님. 네, 지금부터 잘 하시면. 네. 네, 오늘, 질문이 많은데. 자, 선생님, 이제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환자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늘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막 경고성 발언도 사실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30대, 40대에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80까지 살기로 하면 50년을 당뇨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와. 이런 분들은 분명히 당뇨의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거니까 그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 해야 되니까. 근데 당뇨라는 게 관리하는데 제일 핵심은
자기 생활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오늘 많이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신체 활동, 운동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약을 먹게 되는 분들은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철저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느슨해지고 싶고 뭐 때로는 많이 먹고도 싶고 뭐 짜장면도 먹고 싶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걸 다 쉽게 절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꾸준히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과물은 사실은 그렇게 잘 관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결과물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어서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자꾸 경고를 하고 막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느슨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너무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오히려. 자, 나라원님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해요. 어머니가 최근 당뇨 조절을 못한다. 원래 30년 가까이 당뇨약을 조절했는데 최근 이유를 모르겠는데 혈당이 500 가까이 오르고 지금은 이제 주사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그러시네요. 아, 이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돼요?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요. 예. 뭐가요? 저희 의사들도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잘 가다가 갑자기 당이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런 분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몸에 지금 무슨 나쁜 문제가 생긴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췌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세가 있으실 거고 때로는 췌장 나쁘게 얘기하면 췌장암 뭐 이런 것들이 췌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인슐린이 안 나오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고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면 또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아프잖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다른 이유로 뭐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서 이제 쓰는 약들, 주사제들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갑자기 고혈당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약물로 약물 때문에 고혈당을 유발한 경우라면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혈당 높아진 거는 단기간 뭐 길면 한 달, 짧으면 2, 3주 정도 조금 고생하다가 또 회복이 될 거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위험 요인이 없고 뭐 스트레스도 없는데 갑자기 5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꼭 한번 췌장에 대한 검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CT나 MRI 좀 찍어보실 필요 있겠네요. 예.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쭐게요. 현재 당뇨를 진단받고 이제 치료 중인 분들이 많으신데 몇백만 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생님처럼 대학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대학병원의 내분비내과, 당뇨하는 분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나요? 어떻게 다 대학병원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대학병원의 장점 또는 동네 의원의 장점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죠. 하는데 사실 대학이건 동네 의원이건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의 건강, 나의 당뇨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의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내분비내과냐, 뭐 내과냐, 여기 지금 쓰신 것처럼 뭐 가정의학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뇨라는 것이 제가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한 3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전공의를 마친 지도 지금 20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학적인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20년 전과 지금은 쓰는 당뇨약도 다 달라졌어요. 20년 전에 쓰는 약이 지금은 1차적으로 쓰는 약이 아니에요. 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의학의 발달, 의학의 변화를 잘 따라가면서 최신 지견들을 잘 알고 내 환자에게 그거를 적절히 적용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게 동네 의원의 의사일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일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 있다고 다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의사가 아닐 수 있어서 예, 그런 의사를 잘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조절이 잘 안 되고 뭐 합병증도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은 좀 대학병원으로 가고 초기 당뇨나 조절이 잘 되는 분은 친절한 동네 병원에 가고 그렇게 가이드해도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미 당뇨 환자를 아까 300만 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뇨 환자의 한 20-30%가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이미 60-70%는 동네 의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처럼 당뇨를 전공하는 사람이 환자를 보는 경우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최신지견을 잘 쫓아가고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찾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네 의원에 있는 의사라도 요즘에는 그런 의사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이 자기가 주말에 공부하면서 환자들을 잘 케어하는 의사들이 많은 거거든요. 동네에 계셔도.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다만 대학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대학병원에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상담하는 시간이 불과 3분도 안 되는 그런 아이고, 실정이기 그러게. 때문에 오히려 동네에 계신 가까운 언제든지 내가 조금 이상하다 느낄 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의원, 뭐 동네 주치의가 사실은 더 좋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어떤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대학에 와서 내분비내과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관련해서 뭐 안과도 봐야 되고 콩팥, 신장도 봐야 되고 뭐 심장 이런 식인 분들은 어쩌면 대학에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예, 아주 초기 당뇨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은 네. 예, 동네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네,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 네, 성함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은 김대중 선생님. 혹시 우리 비욘디 방송 보고 수원에 있잖아요. 아주대병원이. 예. 네, 혹시 찾아오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메디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방송